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5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내 결혼이었어요. 직장은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연봉도 적자는 꽤 괜찮은 회사였어요. 저와 남편은 처음부터 결혼은 직장만을 한 후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월급을 서로에게 공개를 했었고 연애 비용을 알뜰히 아껴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데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연애를 하면서 아낌없이 쓰는 돈들이 장난이 아니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아끼자고 제안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였고 나이도 많이 차서 양가 부모님께 손을 내밀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가끔씩 제 주위에 금수저인 친구들은 자기가 번 것을 다 쓰고도 부모님께 당연히 손을 내밀며 사는 친구도 있긴 했어요. 늘상 신상 명품백에 눈 돌아가고 피부과에 정기적으로 피부 시술도 받고 마사지는 회원권을 끊어서 규칙적으로 받으면서 마치 돈을 쓰고 사는 것이 미덕이냐 여기던 친구가 한때는 로망이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수저가 아니었기에 일찌감치 주제 파악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월급 때마다 얼굴을 맞대고 각자 계좌를 공개를 하며 그 전달까지 지출과 수입을 서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 장만을 위한 통장을 제 명의로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했어요. 남편이 주식이나 코인이 대박났다는 주변 사람들의 솔깃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어요. 남편 월급을 제가 거의 다 관리를 한 셈이었죠. 그만한 믿음과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저와 결혼은 생각도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남편이 짠돌이 행세를 하니 돈 벌어서 여자한테 다 갖다 바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은 그런 것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시댁은 지방에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시누이만 빼고는 모두 다 지방에 살았어요. 남편만 홀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다녔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셨던 시부모님은 역시나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자 기대도 크셨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되면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대줄 줄 아셨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다니던 같은 명문대를 나오셨는데도 평생을 직업다운 직업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짜잘한 은행이나 이런 회사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꿈만 야무지게 꾸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낸 허송세월은 시어머니만 힘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탓에 시어머니께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왔는데 항상 돈에 쪼달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도 그런 아버님을 똑같이 닮아서 허세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사법시험 제도가 있어서 합격만 하면 곧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는데 아주버니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세월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형님은 고시학원에서 함께 법 공부를 하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 자신만만해하는 태도와 제대로 된 공부에 뒷받침을 해준다며 사법고시는 무난히 패스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이 돈을 벌어서 아주버니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했다고 형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에도 없던 아들을 임신하자 아주버니가 형님 탓을 해가며 남자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며 매번 사법고시에 떨어진 이유를 갖다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탓에 아주버님과 형님과는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사법고시 제도도 없어지자 공부를 반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도 아버님처럼 이렇다 하는 직업은 가져보지도 못한 채 형님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을 시어머니는 늘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아주버니가 조상덕이 없어서 그럴 뿐 언젠가는 제 밥벌이를 잘 할 거라며 항상 두둔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의만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데 그 벌이로 시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을 받아서 오래돼서 화면도 찌직거리는 구형 TV를 버리고 대형 TV를 새로 사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생활비도 듬뿍 드리고 있다가 저를 만난 후로 바뀌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께 용돈을 더 이상 못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했어요. 물론 그랬다고 했지만 섭섭해 하시더랍니다. 네가 여자를 알더니
애미애비도 안 보인가 보구나. 네가 아무리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내가 돈 한 푼 안 쥐어줬다고 해도 보이지 않게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런데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사실 시어머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님 때문에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하신 채 퇴직을 하시고 말았어요.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뒷거울이만 해서 늘 노후가 걱정이 되신 듯 했습니다. 그나마 생활비를 보태주던 시누이도 언제 시집갈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월급을 거의 통째로 다 보내고 있는 사실에 매우 격분하시기도 했어요. 저와의 결혼을 무척 반대를 하셨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셨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알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무슨 명분이 있었겠어요. 저와 남편은 어느 정도의 돈이 모아지자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 당첨을 노렸으니까요. 제가 꼼꼼하고 세밀한 탓에 저에게 그의 모든 일에 관한 한 다 맡겼어요. 드디어 제 이름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남편과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둘이 잘 해내느라 마음 편히 돈을 마음껏 써본 적이 없었어요. 1,000원짜리 커피도 사 먹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련한 신혼집이라 하더라도 은행돈이 대부분이라서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신도 더 늦추기로 했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있었어요. 신혼집으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아직 집들이는 안 한 상태였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기가 적적할 것 같아서 친정엄마를 저희 집에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퇴근 후 집에 와서 보니 뜻밖에도 시부모님과 형님네 식구들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비번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에 와보니까 네 친정엄마가 와 계시더라. 왜 내 아들네 집에 내가 오면 안 되는 거냐? 비밀번호 왜 네 친정엄마한테 알려줬냐? 아무리 내 아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운다고 해도 사위 집이다. 함부로 내 아들도 없는 집에 드나들면 좋겠냐? 너무 황당한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러자 형님이 제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주버니도 안 계시는데 서울로 휴가를 가자고 하셔서 모시고 왔네. 온 김에 아가씨 얼굴도 보면서 한강 유람선도 타고 서울 구경도 하자고 그러셨네. 미리 말씀을 주셨어야죠. 형님도 여름 휴가이신 거예요? 난 어머니가 저번 달부터 가자고 하셔서 동서한테 말씀을 하신 줄 알았지. 어머니가 하도 동서네 집이 좋다고 자랑을 하셔서 말이야. 서방님이 해외 출장을 가고 안 계시니까 궁금도 하고 겸사겸사 아가씨 얼굴도 보고 서울 구경도 하고 좀 좋은가? 자기들만 좋으면 다인가요? 얼척없는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나 형님이나 똑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오시니까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네 친정엄마는 이 집에 오면 괜찮고 내가 오면 안 되는 거냐? 이 집은 엄연히 내 아들 집이야. 나도 혼자 있을 네 생각을 해서 온 건데 어째 시큰둥하니? 그게 뭐냐? 어머니, 싫다기보다 미리 연락을 안 하시고 오셔서 제가 당황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행여라도 다른 약속이라도 잡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네가 다른 약속을 하기라도 하면 내가 내 아들 내 집에 못 들어오냐? 그딴 소리 그만하고 우리 배고프니까 저녁밥 좀 빨리 해라. 형님이 수박 한 통과 참외 조금 사왔는데 저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제서 퇴근했는데 언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겠어요. 배달해서 먹든지 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하다는 듯이 그러셨습니다. 이제 퇴근했으면 지금 준비하면 되는 거지. 돈 아깝게 맛도 없는 배달 음식을 먹자는 거냐? 어머니, 음식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밥하고 김치만 내놓겠어요? 그럼 너는 평소에 뭘 먹고 살았냐? 그냥 있는 그대로 차려라. 다들 오느라 힘들었으니까 대충 차려도 잘 먹을 거다.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무작정 쳐들어와서 나보고 뚝딱 차려내라니. 제가 요술사도 아니고 뭐 어쩌란 건지. 그때 서울에 사는 신우한테서 시어머니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휘영이냐? 나 여기 네 오빠 집에 왔다. 너도 얼른 와라. 네 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빨리 와. 시어머니가 신우의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신우한테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어디쯤이에요? 아파트 입구에 슈퍼가 있으니까 거기서 장 좀 봐가지고 와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난 피곤해서 다시 나갈 힘도 없어요. 아가씨가 알아서 사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난리셨어요. 너는 정신이 있는 거냐? 왜 죽도록 일하다가 언니한테 장을 보라고 하냐? 어머니, 저도 죽도록 일하고 왔어요. 저한테는 저녁 식사를 차리라고 하시면서 아가씨한테 오는 김에 장 좀 봐오란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저건 말하는 것 좀 보게. 어디 감히 신우이한테 그런 심부름을 시키냐? 라고 하시며 다시 신우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시더라고요. 휘영아, 그냥 와라. 네가 뭘 한다고 장 보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한심하다. 그냥 와라. 알았지? 신우이가 전화를 끊은 후에 저에게 그러셨어요.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서 네가 슈퍼에 가서 장 좀 봐라. 어디 손님한테 장을 보라고 하냐? 어디서 빼어먹길래 그렇게 경우가 없어. 그 말씀에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오신 분이 경우가 없는 거죠. 말씀은 바로 하세요. 뭐야?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폼이 그러냐? 네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더냐? 그래서 더 이상 저도 화가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함께 나가주세요. 제가 다른 날 다시 모실게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나가주세요. 그러자 아버님과 아주버니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불쾌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주워 바꾸면서 그러셨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재수대가리 없이 보이더니만 끝까지 마음에 안 드네. 너나 나가. 여기는 내 아들 집이야. 제 집이에요. 어머니나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자 아버님이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건방지게 어디서 큰 소리냐. 밥을 차리라면 차리고 말라면 말아야지. 그것도 하기 싫어서 시부모를 나가라고 하냐. 너나 당장에 나가라. 아주버니도 저를 아주 못된 며느리냐 취급하면서 시덥지 않다는 표정으로 노려봤어요. 때마침 벨이 울리더니 도련님이 들어왔습니다. 요상한 분위기에 도련님이 그러더라고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도련님은 또 웬일이에요? 저야 엄마가 당분간 여기서 여름 휴가를 보내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형도 없으니까 여기서 지내라고 해서 가방 싸들고 왔어요. 네?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말만 듣고 오셨어요? 그러자 도련님이 영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제게 그랬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여기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엄마랑 아버지가 모처럼 서울 구경도 하신다니까 모시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련님, 제가 어머니한테 여기서 여름 휴가를 보내시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형님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듣자 하니까 너무하네. 동서, 우리가 마치 거짓대들이나 된 것처럼 말하는데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은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도 되는 건가? 문전박대라고 했어요? 제 집을 두고 나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세요? 이렇게 경우 없이 막 들이닥쳐서 경우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갑자기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감히 우리를 우습게 알아? 너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갑작스런 시어머니 행동에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켜보던 아버님이 궁시렁 대시면서 모른 척 작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주버니는 그만 좀 해요. 참나 뭐하는 집구석인지 라고 투덜대기만 했고 도련님과 형님만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형님이 흥분을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말로 하세요.
이런 인간은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다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 와중에도 형님의 그 말에 더 열불이 났습니다. 도련님만 그랬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형도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 한번 잘했다는 듯이 그랬습니다. 무슨 짓?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속이 터졌는 줄이나 아냐? 이것이 얼마나 네 형을 가지고 놀았으면 그렇게 말도 잘 듣던 애가 내 말을 안 들었겠냐? 그러면서 더 열을 내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간 한번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내 아들도 없겠다. 너 오늘 나를 잘 받았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사정없이 돌진을 하셨습니다. 어찌나 억세고 힘이 세시던지 형님도 못해보고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도련님이 날렵하게 막아섰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작은 방에서 나온 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쳤어요. 동네 창피하니까 조용조용하게 할 수 없어? 목소리 좀 낮추란 말이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당신 목소리나 낮춰요. 당신이 맨날 나를 우습게 알고 큰 소리를 치니까 며느리도 나를 우습게 알잖아요. 내가 언제 큰 소리를 쳤다고 그래? 라고 하시며 두 분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서 도련님이 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문 밖에서도 시부모님이 서로 싸우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아버님이 평생을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도 잘난 체하고 시어머니께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것에 심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쉽게 버리지도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 울분이 저에게 터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 사이에 신우이가 산발한 채 집 앞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그러더라고요. 언니, 왜 이러고 있어요? 얼굴은 왜 그래요? 어머니가 그랬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되돌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얻어 터질 짓을 했어요? 신우이네 형님이나 불난집의 부채질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생각해준답시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엄마가 오빠가 해외 출장을 간 김에 언니를 손 한번 봐준다고 했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우리 엄마가 언니가 오빠를 휘어잡는다고 해서 물러나설 사람 같았어요. 참 순진도 하셔라. 더 당하기 전에 엄마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알았어요? 신우는 저를 한껏 비웃으면서 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피식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에 달려온 파출소 경찰을 따라 병원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경찰이 제 집으로 가서 배를 눌렀어요. 여기 김수연 씨 댁에 무단으로 들어오신 건 맞습니까? 갑자기 교양이 가득한 표정으로 시부모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나긋나긋하게 경찰들의 말에 대답을 했어요. 여기는 제 아들네 집이에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며느리가 속이 없어요. 일단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피의자 신분이니까 다들 파출소로 가셔야겠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아니, 경찰 양반, 우린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모두 파출소로 가셔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에 의해서 시댁 식구들 전부가 제 집에서 끌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저희 신혼집에 발도 못 디뎠습니다. 파출소에서 며느리에게 손끝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제가 녹음한 핸드폰 내용을 듣게 해줬더니 그때서야 조금 손 좀 봐줬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래 봤자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내게 달려드니까 밀친 거예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저희 친정 부모님이 괘씸하다며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신혼집도 새 집이라서 좋은 가격에 살 사람들이 많아서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전후 사정을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어떻게 알렸는지 남편이 제게 연락해 왔어요. 자기야, 괜찮아? 우리 엄마 선배가 좀 매운 편인데 많이 아팠지?
응, 어머니가 연락했어? 식구대로 다 나한테 그러더라. 빨리 신고한 거 취소하게 하라고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엄마랑 우리 식구들하고 연을 끊고 살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용서해줘. 그걸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생각은 초도 없다. 한 번 그런 사람이 두 번은 못하겠니? 너도 나 때문에 네 식구들과 연을 끊고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나랑 이혼하고 편히 살아라. 집은 팔려고 내놓았으니까 곧 팔릴 거고 넌 그냥 몸만 나가. 아직 해외 출장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용서를 해달라고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말로만 해서 되나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내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걸어봤자 실익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깨끗하게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시어머니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했지만 그건 그거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끝까지 취하지 않자 시어머니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합의금보다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합의금 액수를 더 크게 불렀어요. 돈은 무서웠는지 제게 억지로 사과를 하는데 좀 웃겼습니다. 영혼도 없는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요. 이혼 위자료 청구도 할 테니까 준비나 잘하세요. 제가 인정상 봐주고 그런 줄 알았으면 큰 오산이었죠. 받을 거 다 받기로 작정했으니까요.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며느리를 함부로 대합니까? 완전히 실수하신 겁니다. 며느리가 잘하고 아들 내외랑 서로 잘 살 때가 좋은 겁니다. 그 이상 바라지 말아야죠. 아들네 집이 며느리 집이란 인식도 이해가 부족하면 앞으론 며느리 보기가 참 힘들 겁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